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오를 때 인간은 어떤 점이 가장 장벽으로 느껴질까요? 정상 부근의 영하 30도의 기온이나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은 기능성 등산복을 통해 견딜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장벽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산소죠. 만약 산소통이 없다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쇠제두름이 무리는 인간은 그토록 정복이 힘든 에베레스트를 식은 죽 먹기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넘어 날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새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토록 쉽게 해내는 걸까요? 오늘은 새와 그 조상인 공룡의 운동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1년 도쿄 공과대학의 사토 타커미 교수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조류류의 진화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공룡은 대단하다, 새는 더 대단하다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새가 믿기 어려운 운동 능력을 지닌 이유가 약 2억 2천만 년 전 공룡이 획득한 능력을 계승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새의 운동 능력이 공룡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건 왠지 모르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타코미 교수는 약 2억 2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수각류였던 코엘로피시스는 시속 30에서 40km로 달리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운동선수였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에 달렸는데 이는 시속 38km에 해당합니다. 코엘로피시스가 이 속도로 수백 킬로미터를 계속 달릴 수 있었다니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그런데 당시 지구의 산소 농도는 고작 10%였습니다. 그래서 코엘로피시스를 산소 농도가 20%인 현재의 환경으로 데려오면 시속 80km 정도로 달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어떻게 코엘로피시스는 놀라운 운동 능력을 지니게 됐을까요? 그 비밀의 시작은 바로 2억 5천만 년 전 지구상의 생물 중 95% 이상이 사라져버린 페름기 대멸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 최악의 대멸종이라 불리는 이 시기엔 전세계 바다에서 번성하던 삼엽충도 전멸했는데 워싱턴 대학의 피터 워드 박사는 이 대멸종의 원인이 산소 농도가 30에서 10%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 내부의 멘틀 덩어리인 플룸이 지각을 뚫고 솟아올랐기 때문인데요. 시베리아 전역에서 지구 내부의 멘틀이 상승하며 지표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광범위한 대규모 화산 활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됐고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40조 톤에 달해 지구는 극단적인 온난화 상태에 빠지게 됐죠.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에서 0.2% 이상으로 급상승했는데 현재 CO2의 농도가 0.04%인 것과 비교하면 당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름기 한낮의 기온은 40도씨 이상, 밤에도 30도씨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격한 기온의 증가 탓에 바닷속에 있던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기체들이 공기 중에서 연소되면서 대기 중의 산소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죠. 이 저산소 시대는 그 후 1억 년간 지속됩니다. 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간 것이 코엘로피시스 같은 초기 수각류였습니다. 타커미 교수는 화석에 남은 세포에서 유전체 크기를 추정하는 쥐라기 게놈이라는 연구 방법을 토대로 초기 수각류들이 페름기 대멸종 직후 게놈의 절반 가까이를 잘라내는 과감한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슐린 작용에 관여하는 다수의 유전자들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인슐린 관련 유전자가 소실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수각류의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슐린에 장기간 노출된 세포는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기능이 강하게 억제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인슐린 관련 유전자가 소실돼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던 수각류의 세포는 세포 안에 이전보다 많은 그리고 활성도 높은 미토콘드리아를 지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타코미 교수는 이런 세포들은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에너지형 세포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수각류와 달리 저산소인 환경에서 포유류는 애를 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수각류와는 반대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그러다 보니 가능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체구는 작고 움직임은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공룡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고 이는 자연스레 포유류가 야행성으로 적응하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야말로 포유류의 순환 시대였던 셈이죠. 이랬던 포유류와 반대로 게놈 축소로 인슐린 저항성을 얻은 수각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뛰어난 운동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각류의 후손인 지금의 새들 역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탓에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류의 혈당 수치는 사람보다 3배에서 4배나 높죠.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 역시 높습니다. 타코미 교수는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슈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슈퍼 미토콘드리아 덕분에 쇠제 두루미는 히말라야 상공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 타코미 교수는 게놈이 축소되면서 수각류가 슈퍼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된 것이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길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현재 새의 게놈 크기는 인간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의 게놈도 인간의 34% 정도에 불과하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싶겠지만 초기 수각류의 슈퍼 미토콘드리아는 포유류의 것보다 산소 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생산량이 높아 저산소 환경에서도 뛰어난 운동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왔죠. 게다가 이들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활성산소의 발생마저 적은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포유류의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의 주요 발생원이며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체격이면 조류는 포유류보다 더 오래 삽니다. 대형 조류는 50에서 60년을 살 수 있고 야생 앵무새 중에는 90년을 산 기록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됐어도 체내로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그 효과가 있을 텐데 당시 중생대 환경의 산소는 농도 자체가 낮았는데 어떻게 초기 수각류들은 체내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타코미 교수는 인슐린 저항성과 폐의 진화를 언급합니다. 그는 인슐린의 장기간 노출이 폐 상피 조직을 두껍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당시 인슐린 저항성을 획득한 수각류들은 포유류와 비교해 폐 상피 조직이 아주 얇아지게 되었다고 밝혔죠. 그 결과 기체 교환 능력을 몇 배나 높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게놈 결손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슈퍼 미토콘드리아와 폐의 진화 양쪽 모두에 깊게 관련이 되어 있었던 셈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억 8천만 년 전부터 지구의 산소 농도가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슈퍼 미토콘드리아를 지닌 수각류에게는 잉여 에너지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남아도는 에너지는 수각류를 3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밑바탕이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거대화되어 강력해지는 방향, 드로마에오사우루스처럼 빠르고 지구력 있는 스프린터가 되는 방향, 시조새처럼 비행 능력을 얻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룹이 훗날 조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현재 포유류는 약 6,000종, 조류는 1만 종 이상으로 새가 곧 공룡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공룡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산소 농도가 다시 낮아지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멸종하고 조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정도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숱하게 마주치는 이런 새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경이로운 능력 중 일부가 수억 년 전 공룡으로부터 그대로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은 다시금 우리를 공룡의 추억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